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10월의 첫 주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달이 바뀌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유난히 긴 여름이었던 만큼 선선한 공기가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면서도 이제 2024년 마무리가 다가오는 시기라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보통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가 나이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10대에는 10km, 20대에는 20km.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의 속도는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날씨가 바뀌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죠. 여러분 시간의 속도는 몇으로 흐르고 있으신가요? 이제 2024년의 남은 날은 100일이 채 안 되는데요. 남은 2달 남짓한 날들은 조금 천천히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날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는 원전 르네상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요즘 대세가 된 숏폼 드라마 시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조전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4조 잭팟, 축포에 이어서 원전 르네상스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원전 사업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된 건가요? 사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은요,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후보 시절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K원전 발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K원전 발전 공약의 주요 내용은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 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와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과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이었습니다. 네.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은 그동안에도 언론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왔는데요. 이 표현이 주된 키워드로 부각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굉장히 주인공처럼 드러난 것은 최근인데요. 체코 원전 수주를 앞뒤로 해서 잭팟론과 원전 르네상스론이라는 표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나마 잭팟론은 덤핑 적자 수주 우려에 이어서 한국 원전 모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갈등이 재차 불거지면서 조금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여서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과 체코가 팀 체코리아가 되어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 이렇게 발언한 이후에 원전 르네상스로는 더욱 화제가 되어서 언론에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원전 르네상스와 관련된 보도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지에서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얼마나 등장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시기인 9월 19일부터 22일까지로 검색을 해보면 128건 정도 있었고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조금 앞뒤로 기간을 넓혀보면은 173건 정도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관련 보도들을 좀 제목을 살펴볼게요. 10월 1일 조선일보 보도 제목이
사설 갈 길 바쁜데 원전 중단, 뼈아픈 탈원전 자해 여파가 있었고요. 네. 9월 30일에는 한국경제에서 전 세계에 부는 원전 르네상스, 머니투데이는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 체코 이어 슬로바키아에서도 원전 재팟, 그리고 한국경제는 커버스토리 원전 르네상스, 한국도 다시 뛴다. 머니투데이는 전력이 국력, 원전도 장수해야, 미는 80년까지 연장 허가. 9월 24일에는 매일경제에서 매경포럼, 태양광 풍력 사업가로 변신해 나라 돈 쏙쏙 빼먹는다. 원전 르네상스의 적들. 그리고 9월 23일 한겨레 보도에서 쏟아지는 원전 르네상스론, 대박 시장인가 환상인가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들 중에서요, 오늘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가 내용이 그야말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보도를 중심으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우선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조선일보는 10월 1일 사설인데요. 갈 길 바쁜데 원전 가동 중단, 뼈아픈 탈원전 자해 여파 보도인데요. 원전 르네상스가 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고리 2, 3호기가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예. 사설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용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전력 확보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원전 사고로 폐쇄되었던 뉴욕주의 스리마일섬 원전을 재가동해서 향후 20년간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등 사례를 몇 개 나열하더니 원전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AI 혁명이 도래하면서 전 세계가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가동 연장을 위한 보수가 끝났던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다른 원전 가동 연장 취소 등 각종 원전 자해 정책을 5년 내내 실행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또한 작년 4월 고리 2호기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고리 3호기가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이 중단되는 등 5년 자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정부 5년간 중단된 원전 가동 연한 연장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심지어 수명이 끝나면 당연히 안전성 검사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마저 원전은 가동 연한이 있지만 이는 설계상 잠정적 수치일 뿐 실제로는 연장 운영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 미국에는 설계 가동 연한의 2배를 운영하는 원전이 숱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이 안전한 에너지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주장은 사실은 완전히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전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이 원전 찬양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조선일보의 관련 사설, 기사를 먼저 살펴봤고요. 한겨레 기사를 중심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겨레에서는요, 9월 23일 곽정수 기자의 쏟아지는 원전 르네상스론, 대박 시작인가 환상인가라는 보도에서 원전 르네상스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말한 미국의 사례는 물론이고요. 스위스, 이탈리아 등 기존의 탈원전 국가들이 신규로 원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 원전이 다시 부흥한다라는 이 원전 르네상스론을 자꾸 거론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을 이 보도에서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실제로 스위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원전 확대론이 본격화하고 있고 2022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텍소노미, 그러니까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해서 원전 투자 확대의 길을 열었다라고 상세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텍소노미는 탄소 중립에 맞는 친환경 산업 분류 체계로 기업들의 투자 지침서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 등 22개국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 늘리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올해 3월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원자력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미국, 중국 등 30여 개국은 공동성명에서 기존 원자료 수명 연장 그리고 원전 투자금 조달 등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겨레 보도는 이처럼 원전이 에너지 위기 해결의 구원투수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원전 활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투자 확대 기대를 낳은 유럽연합 그린 텍소노미가 확정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 흐름이 바뀔 거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세계적으로 원전 부흥이 시작된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겨레 보도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르네상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원전 재가동 또는 신규 원전 건설 움직임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전의 경제성이 타 에너지보다 낮고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도 이미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MIT, 시카고 대학, 영국 왕립학회에서는 원전이 태양광 발전보다 35에서 45% 오히려 비싸다. 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원전 르네상스는커녕 독일, 대만, 스페인 등의 탈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세계 에너지 시장 흐름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전과 같은 원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원전 르네상스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원전의 사고 위험성,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같은 기존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석광훈 에너지 정환 포럼 전문위원회 말을 인터뷰를 이 보도에서 인용하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기준 강화 등으로 원전 건설비가 대폭 증가했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원전 건설은 경제성을 상실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서유럽에서 신규 원전 시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는 영국 앵글시 섬에 원전 2기를 짓다가 공사비가 3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해서 2019년에 포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히타치는 이 사업으로 3조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도 2013년에 수주한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4기 건설의 비용이 2배로 급증하면서 2019년에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또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가 짓고 있는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시 원전도 완공 목표가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지고 건설비가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네. 바티우 비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내 원전 인프라 붕괴 등을 이유로 해서 원전 르네상스는 확실히 늦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토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는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추가로 짓기로 했는데요.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각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전의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미국의 블룸버그는 여러 국가가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서 개발 비용이 늘어나서 투자자들이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와 올해 준공한 보글 원전 3, 4호기와
핀란드가 지난해 4월 가동에 들어간 오킬루오토 원전 3호기를 2022년 이후에 원전 르네상스와 직접 연결짓는 한국 보수 언론의 보도는 전형적인 아전인수격의 부풀리기다 이렇게 지적한다라고 한겨레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글 3, 4호기는요. 2012년 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건설비가 2배로 폭증하고 투자사인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면서 7에서 8년 정도 늦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글 원전이 원전 부흥의 시작이 아니라 미국의 마지막 대형 원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내다봤습니다. 네. 오킬루오토 3호기도 애초 2009년에 완료됐지만 각종 기술 결함 등으로 가동이 14년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 등을 중심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긍부정 평가 전해주셨는데요. 네. 소장님은 우리 언론이 이에 대해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탈원전이냐 원전이냐는 세계적으로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원전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의 원전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보도들이 대부분 원자력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원전 르네상스 등 원전을 홍보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에서 보도하는 이런 원전 르네상스의 이면에 대해서는 정말 극히 소수의 언론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결코 가짜뉴스는 아닙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지난 9월 7일 강남에서 기후정의 행진이 있었는데요. 주택지 추산 3만여 명, 경찰 추산 7천에서 1만여 명이 모여서 그야말로 강남을 가득 메웠었죠. 네. 이날 이들이 한 주장 중에서 세 번째 주장은 핵 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철회 요구였습니다. IPCC는 핵 발전이 태양광, 풍력보다 탄소 감축과 비용 면에서 훨씬 부족하다라고 밝혔고요. 네. 아리백 본부에서도 핵 발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 발전은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대책 없는 핵 폐기물과 방사능은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에게 무한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언론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보도해야 마땅한데요. 무엇보다 기후위기나 인권이라는 분명한 철학적 입장을 갖고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이 원자력 관련된 보도들이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수준의 보도 내용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셨군요. 어떤 점 먼저 짚어볼까요? 네, 출연자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진행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한 근거가 제시되거나 설명이 좀 더 필요한 주장이 나온다면 진행자는 추가 질문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논의가 오고 갈 수 있고 청취자도 방송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네. 지난 9월 26일 출연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번 재보선 공약으로 나온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제시한 비판 근거 중 하나가 현금성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파트 값의 폭등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돈을 막 살포했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의 폭등을 낳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 등을 봤을 때 보통 아파트의 가격은 아파트 공급 계획과 같은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금리 등의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현금성 지원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 폭등을 그 결과로 언급해서 좀 의아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진행자는 재질문을 한다거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론 출연자가 워낙 많은 근거를 나열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 없는 상황으로도 보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정책과 아파트값 폭등을 연결하는 것은 너무 튀어서 이런 것 정도는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이외에도 9월 19일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예. 이때도 현금성 지원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역화폐법을 비판을 하면서 강 의원은 지역화폐를 쓰게 하면 부자 동네로 다 몰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의아했던 게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자 동네로 화폐가 몰린다는 것인지 이날 방송만으로는 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연결도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생뚱맞았는데 이때도 진행자는 별다른 질문이 없었습니다. 재보선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러 주장이 근거 없이 쏟아지고 있는 듯한데요. 이럴수록 진행자가 출연자들의 주장에 대해 대질문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검증을 거쳤으면 합니다. 네, 말씀처럼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좀 더 꼼꼼한 검증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제를 좀 다양화했으면 하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되면 그만큼 그 정치 현안을 반복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새 패널이 나올 때마다 이재명 대표 인형 부영을 예상했나라는 거의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무산된 것을 수시로 다뤘습니다. 물론 출연자마다 분석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이슈가 반복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개인적으로 듣고 싶었던 이슈가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좀 더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어서 아쉬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네. 9월 26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 다뤘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지상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뉴스를 보니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지상군을 18년 만에 투입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 건의 경우에는 갈등이 격해지면 중동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9월 24일 뉴스 인앤아웃도 그렇지만 매번 몇천 명의 사상자가 나와야 겨우 한 번 다루는 정도의 보도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예. 선진국이라고 하면 경제적 측면만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언론은 국제사회의 여러 뉴스도 중요하게 다루고 또 청취자인 시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 또한 선진국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고요. 그래서 국내 정치 이슈를 한 주 내내 반복하는 것보다 국제 이슈를 포함해서 좀 주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쇼폼 드라마가 이야기 주제인데요. 쇼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나누기도 했고 들어봤는데 드라마도 쇼폼으로 보는 건가요? 쇼폼 드라마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그래서 쇼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에 특화된 그런 드라마를 쇼폼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Z세대를 중심으로 60초 이내의 짧은 동영상 위주의 쇼폼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네. 최근 드라마도 2분 이내의 쇼폼 형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 릴스, 틱톡 등의 세로 화면에 익숙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주로 보기에 이 세로 드라마 혹은 2분 드라마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츠 플랫폼에서 선보이는 2분 이내로 제작된 드라마가 쇼폼 드라마라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은 일반적인 드라마 콘텐츠와 콘텐츠적인 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회차가 일단은 1시간 분량을 50회에서 150회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2분 이내로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인물 중심의 초고속 전개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개연성보다는 이 화면의 어떤 눈길 끌기, 대사를 통해 가지고 모습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형식은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초스피드로 이루어져서 기획부터 업로드까지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약간 내용적인 면도 약간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 많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의 상황과 대사를 맞출 만큼 기대감을 이제 증폭해야 되니까 클리셰,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런 익숙한 문화적 기호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자극적이고 빠른 플롯이다 보니까 개연성이 없는 감정을 이제 자극하는 그래서 강렬한 음악과 효과음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눈길을 끄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숨 쉴 틈 없이 몰입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2분 안에 내용을 담아서 보여줘야 하다 보니 내용적인 면이나 감정선을 그려내는 방식이 조금은 자극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장르의 집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빠져들게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고 자극적인지 궁금해서 참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일단 우선 목적이고요. 특히 연애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런 남녀 관계에 관련된 콘텐츠가 또 이제 자극적으로 빠르게 전개되면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중독성이 이제 커진다. 이런 얘기도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이런 특징 등을 가지고 있는 쇼폼 드라마를 취급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 2022년에 8월에 런칭한 릴쇼커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시장몰이를 해가지고 전 세계 쇼폼 드라마 플랫폼 1위 업체에 이제 등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쇼폼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절대 강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중국을 벗어나가지고 이 세계에 이제 많이 진출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최근에
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쇼폼 드라마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인 게 아니라 뭐 미국, 중국에서도 지금 아주 인기 있는 콘텐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쇼폼 드라마 시장의 흐름을 구체적인 수치로 짚어보면은 2014년 2월 말 40여 개의 쇼폼 드라마 중국 앱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 건에 가까운 누적 다운로드와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인앱 구매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중국 자본의 주도하에 미국 현지화에 성공하면서 무섭게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중국 쇼폼 드라마 시장은 전년 대비 무려 267%, 약 17조 원이나 증가했고 2027년에는 현 시점 대비 3배 이상 시장이 팽창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OTT를 살펴보면은 왓챠가 최초로 숏드라마 전문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국내 OTT 서비스 중에서 이제 처음인데요. 쇼차를 통해서 숏 드라마라는 새로운 콘텐츠 형식을 모바일에 최적화해서 새로 형태로 제작해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 이제 제공한다는 건데, 앞서서 언급드렸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로맨스물부터 스릴러, 코미디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퀴즈라든지 가르쳐주세요 같은 다양한 숏 드라마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숏폼이 아니고 숏 드라마다, 이렇게 이 왓챠에서는 이제 장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드라마가 이제 인기를 끌려면 문화 할인율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편당 2분짜리 드라마라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쇼폼 드라마가 인기를 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매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낚일 수 있는 그런 떡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 떡밥이 많다. 예,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고 무엇보다 짧은 업로드 주기인 것이죠. 그래서 2개월에서 4개월 안에 모든 회차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중이나 잠깐 시간 날 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등하굣길이나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자리에서 앉아서 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잠깐 틈이 나면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이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느냐 마느냐 결정되는 시간이 10초랍니다. 그러니까 이 10초 안에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애 소재의 로맨스물이라면 심쿵 포인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섬세하고 꼼꼼하게 감정을 짜 넣는 것이 인기를 계속 붙잡아두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주로 이루다 보니 이동 중에 짧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쇼폼 드라마의 매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쇼폼 드라마가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언급하셨듯이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제나 소재가 획일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저비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작가 원고료나 저작권 및 수입 배분에 대한 규진이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처음엔 좀 무료로 공개하다가 나중에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전체 유도 고료독의 경우에는 주간 구독력 2만 원대고 연간 구독력 20만 원대여가지고 좀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잘게 쪼개기 때문에 심지어 한 회당 500원에서 6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시간 좀 넘는 분량을 150회로 이렇게 쪼개다 보면 이 분량에 관련돼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한계점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쇼폼 드라마 시장의 미래에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다양하게 진화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연애 이제 내용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즐겨볼 수 있는 직장 생활 고민이 이제 주로 소재였다면 최근에는 스릴러, 호러 딜리버스 서비스가 이제 등장하는 등 이 다양한 장르와 형태, 포맷,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고퀄리티 작품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 많이 활성화되고 앞서서 이제 국내 OTT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좀 성공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버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